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치료비가 무서워 어머니를 산에 두고 떠난 아들이 몇 분 후 다시 돌아와 그가 본 장면의 다리가 굳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스스로를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어머니 병원비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너는 어머니 잘 모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아 오래 걷지 못하셨고 숨이 가쁘다며 밤에 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늙어서 그런 거지 병원까지 갈 건 아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그렇게 하는 제가 나름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에 모시고 갔고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의미 없는 건강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어머니는 제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말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멈춰 세웠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수술비만 최소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이후 치료비와 재활비는 별도입니다. 그 순간 진료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공기가 아니라 제 머릿속이었습니다. 3천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얼굴보다 의사 말보다 제 통장 잔고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 남아있는 돈. 아내와 살고 있는 작은 집.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식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제 노후. 그 모든 계산이 어머니의 생명보다 먼저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가볍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이 나이에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안도감이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계산기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날 진료실을 나올 때 저는 이미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겁이 난 중년 남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유난히 늙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도 슬픔도 있었지만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공기 좋은 데나 한번 다녀옵시다. 그 말이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의 저는 끝까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보다 제 계산기를 먼저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정말로 그땐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느렸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에 타자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병원 간판이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이 얼마나 잔인한 감정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공기 답답하죠? 근처에 공기 좋은 산이 있는데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옵시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도 왜 갑자기 산이냐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한적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대신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나무들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공기가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효도라도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며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고 묻자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어서 좋다. 그 말이 나중에 제 가슴을 가장 깊게 찌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산길은 완만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산책 삼아 오르내리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속도를 맞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효자인 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중간 멈춰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물을 꺼내드렸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그날의 저에게는 가장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벤치가 하나 보였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놓인 작은 벤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그곳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손에는 제가 건네드린 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와 어머니 얼굴에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주니 좋다.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때도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에 물병을 다시 쥐어드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머니의 인생보다 제 두려움을 먼저 살린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지, 왜 산으로 오는지, 왜 제가 그렇게 초조한지. 그저 제 옆에 계셨고 제 말에 따라 걸으셨고 제 손에 의지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벤치 옆에 서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말이 될 줄은 아직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만 아래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걱정을 뒤로한 채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선택이 얼마나 긴 후회로 남을지를. 산 중턱 벤치에 어머니를 앉혀드렸습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자리였고 바람이 새지 않아 그나마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자마자 깊게 숨을 한 번 내쉬셨습니다. 그 숨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생각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제가 차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정말 차에 문제가 생긴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 자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라. 그 한마디가 이상할 정도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물병을 두 손으로 잡고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 평온해 보여서 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뒤돌아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잠깐이면 된다. 금방 끝난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되뇌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진실처럼 느껴질 거라 믿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뒤를 한번 돌아볼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부리에 자주 걸렸고 숨도 평소보다 가빴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그 질문이 몇 번이고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다들 이렇게 산다. 그 모든 말이 저를 살려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들은 전부 비겁함을 포장한 말이었습니다. 산 중턱을 지나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주변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병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계시던 모습. 아무 말 없이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를 그 모습. 가슴 한쪽이 갑자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다시 올라갈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차가 있는 주차장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제 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조급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정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산 위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잠깐이라 말한 그 시간을 믿으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지만 저는 끝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얼마나 오래 남을 말이었는지, 저는 차 안에서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과 함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 하나를 넘어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몇 분 뒤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그때의 저는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차에 도착했지만 저는 곧바로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공기가 폐까지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애써 괜찮다고 말하는데 심장은 계속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안전벨트를 맸다가 풀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쓸데없는 행동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듯한 낮고 차분한 진행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볼륨을 키웠습니다. 마치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 남자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며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는 말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어서 좋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려 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어머니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걸.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 옆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산 중턱 벤치에 앉아 물병을 두 손으로 잡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를 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머니는 혼자 계신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성은 말했습니다. 잠깐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 몸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손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돈도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포기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무 사이로 이어진 그 길이 유난히 멀고 가파르게 보였습니다. 그 길 위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 아무 말 없이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차 문을 닫고 그대로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왔고 다리는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 말을 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기도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며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붙잡았습니다. 만약 그때 라디오를 듣지 않았다면, 만약 그 불안을 무시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벤츠가 있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게 될 장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줄은. 저는 그저 어머니가 무사하시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 하나만 붙잡고 산길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 뒤 제 다리를 완전히 굳게 만들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저는 벤츠가 있던 곳을 향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고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그대로 계셔라. 아무 일 없기를. 나무 사이로 벤츠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속도를 더 냈습니다. 그 몇 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완전히 눈앞에 들어온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할 벤츠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벤치 위에는 어머니 대신 떨어진 물병 하나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고 물은 이미 절반 이상 흘러내려 흙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늘 목에 두르시던 낡은 스카프가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스카프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벗어놓을 리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소리가 나왔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벤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화장실을 가신 건 아닐까? 혹시 근처를 조금 걸어보신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일 거라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절벽 아래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굳게 만드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것조차 너무 두려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절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는 게 이상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제 시야에 들어온 장면은 지금도 꿈에 나올 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아래 경사면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몸은 옆으로 기울어 있었고 한쪽 팔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분명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그 순간에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두고 떠났다가 그 생각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벽 아래로 내려갈 길을 찾았습니다. 손과 무릎을 써가며 미끄러운 흙길을 내려갔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손바닥은 금세 까졌습니다. 어머니 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은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지만 미약하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 숨소리가 그날 제가 들은 가장 소중한 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그 한마디를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힘이 들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가슴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 생각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속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계속했습니다. 곧 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들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벤치, 물병, 스카프, 그리고 절벽 아래의 어머니.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도망친 선택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을 뻔했는지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전해지는 어머니의 차가운 온기는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저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말렸지만 어머니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계음과 짧은 지시만 오갈 뿐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손을 놓는 순간 어머니가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천장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시선을 옮겨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그제야 살아계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참고 있던 모든 걸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신 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내 얼굴을 봤다.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돈 이야기를 할 때 내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산으로 가자고 했는지, 왜 병원을 바로 나오자고 했는지, 왜 그 벤치에 어머니를 앉혀두고 떠나려 했는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천히 제 가슴을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힘든데 내가 더 얹어주면 안 되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순간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먼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손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바닥의 진동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됐다. 돌아와줘서 그것만으로 됐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보다, 체면보다, 현실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들것이 멀어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 그 생각 하나만 가슴에 품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붉은 불이 켜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자리에 제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떠났던 이유를 용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해하고 계셨다는 걸, 그리고 그 이해가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걸 수술실 앞에 서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초침은 움직이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저는 펜을 잡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제 죄를 나열한 고백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산속 벤치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병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모습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손끝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모신다고 말하며 늘 제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했습니다. 병원비, 약가, 시간, 피로, 손해. 어머니를 향한 모든 선택 앞에 저는 언제나 숫자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날 산으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공기 좋은 데 있으면 덜 아프겠지. 그런 말들 뒤에는 지금 당장은 수술을 피하자. 조금만 미루자는 비겁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묻지도 원망하지도 붙잡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있어서 좋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덮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수술실 앞에서야 비로소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동의서에 서명하며 처음으로 돈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들까? 어디서 마련하지?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떠오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건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 옆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 같은 마음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목에서 자꾸만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으면 어떡하지? 그 질문이 이제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잃는 상상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계산이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없어질 수 있는 존재로서 어머니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도는 동안 저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줄도 몰랐지만 속으로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번만은 제발. 그 말 속에는 어머니를 위한 마음과 제 자신을 향한 용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수술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건 돈을 버는 것도 옆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너무 오래 돌아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문이 열리면 다시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숨보다 숫자를 앞세우는 아들은 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수술실 앞에서 저는 분명히 처음으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켜져 있던 불이 꺼졌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릿하게 저려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오기까지 고작 몇 분이었을 텐데 그 시간은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겨우 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 뒤부터 시작이라는 걸.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를 처음 다시 봤을 때 저는 숨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와 얇은 커튼 사이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 산에서 봤던 그 모습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계신 얼굴이 마치 한 번도 깨어나지 않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길이 떠올랐고 벤치와 물병과 구겨진 스카프가 번갈아 제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이 아직 있는지 확인하듯 주위를 살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자 어머니는 미세하게 웃으셨습니다. 살았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제가 옆에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증이 찾아왔고 밤마다 열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얼굴부터 살피셨습니다. 너 얼굴이 더 상했다. 잠은 자고 다니냐? 아픈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걱정하는 쪽은 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면 됐다. 그 말은 포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탁처럼, 간청처럼, 어쩌면 미안함에 가까웠습니다.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말아라. 엄마 하나 때문에 내가 다 무너질 필요는 없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버려졌다는 사실 앞에서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들의 앞길을 걱정하는 사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만 안 합니다. 이번엔 제가 남겠습니다. 말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밀어내도 제가 버텨보겠다고. 간병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늘었고 회사에서는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순간에도 다시 계산기를 꺼내 들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 고됨은 죄책감보다 가벼웠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병실에 오래 있으면 일부러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든 척하며 저를 내보내려 하셨습니다. 일 좀 보고 와라. 여기 계속 있으면 내가 더 병난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할 차례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으셨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산에서 말끝을 흐리시며 한참을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말에 제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짊어질 짐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야기했습니다. 산길에서 돌아서던 순간의 비겁함과 차 앞에서 멈춰 섰던 두려움과 다시 뛰어 올라오며 느꼈던 공포와 후회를.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히 아들이다. 그 말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자주 저를 밀어내려 하셨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살리려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저는 그제야 그 곁을 지키는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어제는 웃으셨다가 오늘은 말씀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시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벽지엔 제가 학생 때 붙여놨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아침마다 쓰시던 작은 국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집을 내놓는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를, 제 안일함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몇 년을 함께 다닌 차였지만 키를 넘기며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 차로 어머니를 산까지 데려갔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지인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들 눈에 괜찮은 아들, 괜찮은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애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는 그 모든 게 의미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그냥 말끝을 흐리는 사람도 있었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수술이 무슨 의미냐? 너 인생도 생각해야지. 그 말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런 계산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정말로 떠났다면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살아는 있었겠지만 숨만 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도망친 얼굴을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을 겁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모자랐고 현실은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할 때 손이 떨리긴 했지만 이번엔 숫자보다 어머니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을 정리한 걸 알게 되자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작게 하신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중간에서 멈추면 제가 더 비겁해집니다. 어머니는 한참 제 얼굴을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오래 놓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만으로 어머니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병은 계속됐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병원 복도를 걸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어른이 되는 걸까? 돈을 벌 때도 아니고 남들보다 앞설 때도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아닐까? 그날 산에서 저는 도망쳤고 지금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더 약해지셨습니다. 식사량이 줄었고 잠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조금씩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옆에 있겠다고. 결과가 어떻든 이번엔 절대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의 문제가 되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다시 데려왔을 때부터 이 끝이
언젠가는 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불을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부실까봐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차가워져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여기 있다. 안 간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손에는 분명히 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셨습니다. 그 숨 하나하나가 마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너.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제가 귀를 가까이 대자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잠시 숨을 고르신 뒤 어머니는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으셨습니다. 다시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 말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이 멈췄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한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현실보다 따뜻한 기억을 조금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조용한 분이셨으니까요. 생전에 크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니가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이 몸으로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는 조금의 평온이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끝까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혼자 그 산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돌아서 내려갔던 그 길, 그리고 다시 뛰어 올라왔던 그 길, 벤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떨어져 있던 물병과 스카프는 없었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저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던 사람, 효도를 숫자로 따지던 사람, 어머니보다 자기 인생을 먼저 지키려 했던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 완벽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늦음을 끝내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산길을 기억합니다. 차를 세워두고 가슴을 움켜쥔 채 뛰어오르던 순간을,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던 순간을, 그리고 절벽 아래에서 들려오던 그 작은 신음소리를. 그 기억은 아프지만 저를 지켜줍니다. 다시 계산으로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효도는 미루는 순간 사라집니다. 나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반드시 사람을 따라옵니다. 산길이든 병실이든 어느 순간이든 결국은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늦었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저는 다시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을 숫자보다 먼저 보려 합니다. 그게 어머니가 제게 남기고 간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